그 2016년 11월부터 5월 9일까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집중 좀 하세요. 집중. 예. 저 끝에 들립니까? 안 들리면 스피커를 좀 돌려놓고 앞으로 빼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자, 이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죠. 문재인 씨 얘기한 대로 독재도 얘기하면서 좌파로 이념을 나눠서 한다. 이념을 나눈 거는 우파가 나눈 게 아니에요. 좌파들이 이념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건국 이후 70년간 대한민국의 위대한 한강의 기적이나 발전은 좌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였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였고 또 보수의 역사에 이루어졌지 좌파들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한 건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그래 알았어요. 국민들이 그래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민노총 등이 업히고 통진당 아로 세력들 등이 업히고 뭐 통진당 아시잖아요. 이석기 세력들 그죠? 지금은 그 세력들이 민중당으로 바뀌었어요. 또 정교조 뭐 이런 또 저쪽에 4.16 연대라고 있죠. 저기 300개 한 20개 단체 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반미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좌파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촛불 그들이 말한 촛불 혁명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잖아요. 그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그것은 쿠데타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은 쿠데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 그 촛불 광장, 이 광장, 그때 촛불 광장은 광란, 소위 말하는 우법천지, 자유민주주의의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광장이었고, 반미주의의 광장이었고, 민중민주주의의 광장이었다. 결국 그들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하고 들어온 정권이 무슨 정권이라고요? 문재인 정권이에요. 태생부터 그들은 좌파 정권이었고 그 좌파 정권을 통해서 이제는 이해찬 씨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된 건 잘 된 것 같아. 하도 막 이런저런 얘기 하도 잘해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뭐 그분 말씀대로 한 몇십 년 정권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밤에 40분 그 다음에 새벽이 아니죠. 밤 12시 반인가? 부터 해서 또 40분 45분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는데 오늘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 이 원전 문제가 이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원전 폐기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번 우리 당원들은 내용을 많이 아시면 막 본인이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전기요금 또 예? 해외 원전 수주가 안 된다. 그 다음 전기요금이 오른다. 예. 전기요금이 싸야지만 좋은 물건을. 자, 아까 전기요금 관련되는 거 말씀하셨고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실업자가 많이 생겼다. 네? 실업자가 많이 생겼다. 오늘은 원전 얘기만 해보자고요. 그죠? 원전을 지난번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아무튼 거기에 따른 쓰나미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또 원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이죠. 이제 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영향권이 있고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 재앙이 온다. 이 논리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화 보고 문재인 씨가 울면서 그 다음에 원전 폐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전은 에너지 정책 중에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인데 왜 그렇게 문재인 씨가 급하게 원전을 폐기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고, 원전이, 대한민국의 원전이 첫째는 전기값을 싸게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전기값을 싸게 함으로 해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싼 전기값을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 문제 이런 것도 대단히 적은 게 원전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수시로 지진이 생기고 태풍도 많고 뭐 그런 나라인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원전이 지난번 포항 지진 했는데도 끄떡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권 잡자마자 갑자기 원전을 폐기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원전 폐기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6개월만 하면은 소위 말하는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원전의 건설, 원전을 처음부터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3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국, 프랑스. 미국은 손 뗐어요. 일본도 인건비 비싸서 안 되는 거예요. 자, 3나라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원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왜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은 원전의 건설입니다. 건설. 현대중공업이나 대림중공업이나 이런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대우건설이나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건설회사의 능력이 3년에 만들 것을 대한민국 2년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2년에. 공기를 3분의 1을 줄인다 하는 것은 이 비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월등한 기술을 가지는 겁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 승인받은 원전, 새로운 신형 원전 4,000짜리, 그죠? 그 신형 원전은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원전이 대한민국의 브루옵션, 미래의 먹을거리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아는데, 그런데 왜 문재인 씨는 정권 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래의 먹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대한민국의 전기값이 1.5배 오른다는 게 한수원,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의 연구소에서 전기값이 1.5배 이상 오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잖아요. 전기값 얘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제르바이잔 갔는데 아제르바이잔의 전 대통령이 야, 한국의 원전이 최고다. 그래서 한국 원전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저쪽에 있는 문재인 씨 말로 뭐라 했습니까? 아, 우리 한국 원전이 최고입니다. 안정성 있고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원전이 좋고 안전하고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고 전기값을 지금 1.5배 올리지 않아도 되고 원전에 따르는 창원, 그죠? 울산, 창원 원전 사업이 다 죽었잖아요. 부산 원전 사업 다 죽었습니다. 울산 원전 사업 다 죽었어요.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 다 문 닫았어요. 지금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왜 원전을 안 만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문재인 씨가 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야, 이게 원전 하나 하면은 20조에서 30조 하는 거, 20조에서 30조. 거기에 원전의 한 기를 만들면은 20조에서 30조를 만드는데 이익이 얼마 되느냐? 10%.
보통 생산해서 만드는 이게 소위 말하는 건설기계 이런 거는 5% 못 남기는데 원전은 수주를 하고 나면 10%가 남아요. 아랍에미레이트에 22조를 하면 우리가 2조 한 2천억 남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보통 20조 해요. 그런데 원전 시장이 앞으로 10년까지 원전 시장이 얼마냐?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를 단순 계산으로 세 나라가 나눠 먹어도 330조씩 나눠 먹고, 대한민국의 기술이 가장 좋고 원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반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뭐 밥 못 먹어도 3분의 1 먹는데 330조면은 대한민국 예산의 3분의 2예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2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그걸 몰라서 이러한 원전 재앙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지금 원전 기술자들 해외 다 나가고 있어요. 원전학과 문 다 닫았어. 왜? 비전이 없잖아요. 원전 안 만든다니까. 그러한 엄청난 재앙, 원전 재앙이 있는데도 왜 원전을 폐기했을까?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전 해가지고 전기값이 1.5배 오른다, 이 걱정 당연하잖아요. 자, 원전 산업 다 망했다. 우리의 블루옵션,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서 가장 미래의 먹을거리가 원전 산업이다. 그리고 중국에 태양광 들어가지고 온 산하가 산 다 파헤치고 10년 있으면 태양광 고물 덩어리가 이제 처리 불가능할 정도로 되는데 왜 원전을 폐기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의문을 두고 봐야 된다. 원전 기술자가 없고 원전 학생들이 없으면은 어떠한 순간에 원자력에 의한 핵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핵은 북한의 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식으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핵이 왜 필요하냐? 원전을 전 세계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만히 놔두면은 6개월만 하면은 핵을 만들 수 있다. 자, 원전 산업 다 묶어버리고 기술자 다 도망가버리고, 도망이 아니죠. 기술자들 다 먹고 살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가버리고 원전 공부하는 원전 공부하는 학생들 취약 안 하고.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 이해 갑니까? 전기값 1.5배 오르지. 이 일자리 없는데 일자리가 몇만 개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일자리가. 그러다가 태양광 해가지고 10조 태양광 사업에 10조 들어가요. 자, 도대체 상식적으로 암만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기값 1.5배 오르는데 다음 정부에 올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수원 원전을 관할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위원들이 1.5배 전기요금 오른다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아세요? 그런 연구를 왜 하냐 해가지고 뭐 감사원 감사인가 자체 감사인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핵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게 뭐 미국의 압력에 의해,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핵 만들려고 하면 미국의 압력에서 못 만들, 맞췄습니까? 그죠? 못 만들,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원전의 재앙이라는 것은 전기 요금이 1.5배 오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 사람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전기요금 20만원 내는데 30만원 낸다고 다음 3년 후에 그래 생각하면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중국산 태양광 판넬 들고 와가지고, 왜 싸니까 판넬 들고 와가지고 요즘 불도 나고 이래. 상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상식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원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아시겠죠, 그죠? 전기값이 1.5배 오른다. 또 원전의 재앙이라는 것이 태양광의 재앙으로 된다. 또 태양광을 무슨 저수지에 만든다 했다가 그 저수지 총괄각을 하고 있는 사람 부정부패로 걸렸어요. 그죠? 중국 원전 판넬을 수입하는 또 업자는 또 뭐 좌파 누구누구다 이런 소문 많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원전 한 10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 봐요. 미국도 원전을 우리같이 기간이 다 됐는데도 연장을 10년 20년 연장을 했습니다. 다시 유럽도 그랬어요. 독일은 원전 폐기하는 바람에 독일 그 산업이 지금 타격을 입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술도 최고, 건설 기술도 최고, 안정성도 최고, 미래의 블루옵션, 미래의 블루, 소위 말하는 돈다발이 약속되고 일자리 창출이 다 되는데 원전을 폐기했다. 이제 대강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그래서 좌파들이 무서운 겁니다. 경제보다도 이 생각이 붉게 물들고 이념이 그래 되면은 좌파들이 무서운 거예요. 좌파들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청년 일자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기존 예산, 기존의 세금보다도 20조에서 30조 정도를 더 걷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게 김동연 그때 당시에 부총리죠. 그때 얘기 나왔던 게 핀센트 요렇게 오리의 깃털을 요렇게 아프지 않게 뺀다 이거 난리를 했었잖아요. 세금도 올린다고. 그런데 아무튼 요거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을 20조에서 30조 정도 더 거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첫째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1.0도 무너졌어요. 1.0이 뭡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9 정도 됐단 말이에요. 0.9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20명 중에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0.9 두 사람 결혼해가 한 명도 겨우 안 낳는 2명 결혼, 3명 결혼하면 이제 2명 정도 낳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비해야 된다 해서 세금을 좀 걷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는 고령화. 이제 우리가 급속도인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22년 되면은 실질적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된다. 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 또 퇴직 이후에 삶의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돈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산업이 4차 산업으로 가고 또 AI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생산의 일자리를 자꾸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올 수밖에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청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새로운 일자리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제대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5조, 쉽게 말해 25조 정도를 더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와대 딱 들어가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야, 생각도 못한 돈 25조가 있는 거야. 막 쓰는 거, 지금 막 쓰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 그 돈 쓰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난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국민한테 요걸 얻어먹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해가 만들어 놓은 돈이 25조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디로 썼습니까?
이 돈이 어른들 제대로 복지를 위해서 씁니까? 어른들 단기 알바하는 데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74조 썼잖아요. 74조. 74조 썼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저도 작년 말이 문재인 정권 최악이니까 작년 말 기준에 박근혜 대통령 65만 명 일자리 늘렸어요. 문재인 씨 얼마 늘었습니까? 9,000명 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5조도 안 썼어요. 그런데 74조 쓰고 9,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있는 390개, 여기 주목하세요. 390개의 공기관, 공공기관에 100명씩, 200명씩 해가지고 사람들을 알바, 단기 일자리 3개월 일자리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아시죠? 휴지 줍는 일자리, 길에 서서 애들 그 하는 일자리, 이런 실버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요. 단기 일자리 3개월짜리로. 청년 일자리도 알바 일자리 계속 만들어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 해도 결국은 일자리 참사가 온 겁니다. 왜 참사가 왔느냐? 지금 저 사람들은 9만 명이 늘었다 그래요. 9만 명이 늘었다 그래요. 9,000명 늘다 9만 명 늘어서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 말에 9,000명 늘다가 9만 명 늘어서 많이 늘었잖아요. 정확하게 9만 8천 명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30대 40대 일자리가 20만 개가 줄었습니다. 30대 40대 일자리는 생산직에 일하는 일자리예요. 실질적으로 생산에 일하는 일자리는 20만 개가 줄고 단기 알바, 노인 일자리, 단기 알바 일자리, 공기관 공공기관 390개 공기관 공공기관에 단기 3개월짜리 알바 일자리, 이거만 잔뜩 늘어가지고 9만 개 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실질적인 일자리, 생산 일자리는 25만 개가 줄은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자, 20대가 돌아서고 30대가 돌아서고 40대가 돌아서는 이유가 자기의 삶하고 직결된 거예요. 20대는 고용세습, 박원순 시장이 대단히 서울 메트로 있죠. 서울 그 교통공사 그 고용세습, 민노총에 의한 고용세습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 제가 국정감사 갔을 때도 켰잖아요. 자, 민노총이 또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121개의 고용세습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고 청년 일자리에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라 해가지고 100개 정도를 취소시켰어요. 100개 정도를. 민노총이 100개 정도 고용세서 받은 걸 취소를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불과 2년 만에 고용세습 업종들이 다 원상복귀 플러스 알파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31개 중에서 21개 정도 빼놓고는 다 고용세습 없앴는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민노총 중국을 만드니까 고용세습 131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민주노총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성과급 폐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성과급을 2달 만에 폐지시켜버려요. 그게 뭐냐? 박근혜 정부 때 좌파들하고 노총 출신 김성태, 그죠? 얼마 전에 원내대표였던 홍일표, 이 사람들이, 노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년 연장 2년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정년 연장 2년을. 아니, 기업체가, 하나의 기업체가 있는데 100명이 일을 해요. 원래 20명이 나가야지 20명을 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2년을 연장을 해버렸어요. 누가 청년들을 뽑습니까? 그게 왜 성과급 폐지가 민주노총의 1호 요구겠습니까? 2달 만에 성과급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일자리가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 자, 보세요. 과정이, 경쟁이 공정하지 못한 데다가 정책을 잘못 써서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문재인 정권이 들고 나온 정책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는 거예요.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립니다. 그래서 지금요, 젊은이들, 대학 졸업한 너네들 전부 노량진을 가가지고 공무원 한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공무원이 필요해서 늘리는 게 아니고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많지 않습니다. 작지 않다고요. 작지 않은데 공무원 17만 8천 명을 늘렸어요. 거기에 돈 들어가는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려가지고 공무원 임기를 30년으로 잡으면은 정확하게 330조 들어갑니다. 330조라니까 대단히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려가지고 여러분의 세금 한 가구당 5천만 원이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렸는데 한 가구당 5천만 원을 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을 늘리지도 않아야 되는 공무원을 민주노총 중심으로 성과급 폐지하고 정년 연장 2년 하고 이런 바람에 어거지로 공무원 17만 8천 명을 늘려가지고 그게 바로 330조 날리는 정책을 쓴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생산업종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30대 40대의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고 65세 이상 실버 알바 일자리 390개 공공기관에 있는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이거 가지고 퉁친 거예요. 결과는 숫자로 보니까 9만 개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0몇만 개의 생산업종이 박살이 난 겁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뭐 이거 다 있잖아요. 최저임금 올리고 이게 모든 지금의 좌파의 실험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는 뭡니까? 기업, 생산하는 기업, 소비하는 소비자, 그죠? 투자자, 그 다음에 정부, 이 정책을 쓴 정부, 이게 경제주체인데, 이 소득주도 성장과 지금 말하는 이러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는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렸느냐? 시장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시장에서 거부한 정책을 작년 말 되면은, 작년 초에 그랬어요. 올해 말 되면은 성과가 나올 거다. 올해는 뭐라 합니까? 아예 소득주도 성장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은. 그러면은, 좌파들이 그러면은 잘못된 정책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좌파는 그래 하질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여러분, 왜 못할 것 같아요? 원전 문제가 저렇게 원전 재앙이 가고, 청년 일자리가 저렇게 무너지고, 경제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왜 좌파들은 그 정책을 못 가지고 올까요? 왜 못 걷어들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좌파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의 주도 세력들이 다 다릅니다. 원전 문제는 환경단체, 성과급 문제는 민노총,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 지금 뭡니까? 특수학교가 뭡니까? 지금 유치원 문제, 그죠? 유치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을 좌파를 이끌고 있는 단체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헤게모니 사람이 되게 강합니다. 되게 강해요. 그래서 문재인 씨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라는 경제는 다 망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다 망했다고 국민들 다 얘기하고, 원전 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미래산업도 버리고, 원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핵도 못 만들게 되고, 또 전기값도 인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재인 씨가 이해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문제가 왜 이 사람들이 알면서 못 바꾸느냐?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등에 업고 문재인 씨가 이들의 등에 업혀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2년간 빚갈이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세력이 큽니다. 그래서 좌파 정책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못 바꾸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들의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지금의 좌파 경제정책 원전 폐지 문제 이런 것을 거의 못 바꾸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대학 다닐 때 그 복수 전공을 경제학을 했어요. 전공은 정치학을 했지만은 아무튼 지금의 이 문제가 한번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제2의 IMF가 오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일본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중국 그렇게 좋아하는데 중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줍니다. 그 인간들요, 좋을 때는 좋지 나쁠 때는 그냥 탁 쳐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정신 차리자.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IMF 오기 전에 뭔가 국민들의 큰 변화가 나라 그 앞에 때렸던가 보다. 아마 나도 그 앞에 누가 걸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얘기했고 앞으로 대한민국당이 어떻게 갈 거냐, 다음 총선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40분 또 우리 당원들 우리 동지들하고 정치 얘기를 또 한 40분 한 80분을 했고요. 오늘은 원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수박 긋핥기식으로 간단하게 훑었거든요. 다음에 이제 역사 문제, 체제 문제 이런 거는 뭐 이주천 교수님이 우리 원장님이 워낙 전문가시고 또 국가의 안보 문제 이런 거는 우리 허평을